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32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김영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989년 제가 처음 은행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세상은 참 단순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랑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칼날인지를. 첫 번째, 자랑이 앗아간 아들의 꿈. 1992년 12월 3일,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쌓였던 피로가 싹 달아나고 가슴이 벅차올랐죠. 지점장 승진과 아들의 서울대 합격. 그해 겨울은 제게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행 고객들에게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커져갔죠. 은행에 오시는 거래처 사장님들, VIP 고객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3 때는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그 노력이 결실을 본 거죠. 법 쪽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아들이 졸업하면 모펌 취업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요즘 좀 이상해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밥도 잘 안 먹어요. 처음에는 대학 생활 적응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2학년 1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늦은 밤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보니 아들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죠.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아빠한테 말해봐. 학교 생활이 힘드니?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사실 수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하면서 꿈꿔왔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너무 자랑하고 다니시니까 말도 못 꺼냈어요. 다들 제가 판사나 검사가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들이 다친 새를 집에 데려와 보살피던 모습. 중학교 때는 용돈을 모아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하던 일. 고등학교 때도 틈틈이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죠.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을 나와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 페이스북.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했는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주변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며 위로를 건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자랑이 아들의 꿈을 짓밟았다는 것을. 지금 아들은 다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대생이 아닌 수의예과 1학년생으로요. 늦었지만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처음으로 유기견 수술을 참관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빠,
제가 비록 서울대는 아니지만 이제야 정말 행복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정작 소중한 이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의 꿈은 결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랑이라는 달콤한 독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두 번째, 전셋집과 허세가 부른 재앙. 2001년 3월 IMF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그때였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건 대출 2억이 끼어 있는 3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IMF 한파로 주변 지인들은 하나 둘 집을 처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위치가 있었기에 어떻게든 체면을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제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남편은 IT 벤처기업 대표였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첫 인상부터 참 좋았습니다. 2억 전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은행 지점장이라 걱정하실 것 없어요. 계약 당일 저는 은행 통장을 보여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제 허세의 시간이. 은행 지점 내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요즘 같은 때 현금이 최고죠. 저는 전세 끼고 임대료 받아서 생활합니다. 심지어 골프 모임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저는 IMF 때 오히려 자산을 불렸죠. 그러던 2003년 6월의 어느 날, 그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세금 2억. 제게는 그만한 현금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2억. 거기에 전세금 2억. 결국 4억의 빚을 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줄이겠다며 퇴직금을 털어 전세금 마련을 돕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은행 직원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이 전세금을 떼먹을 수도 있대. 임대소득으로 편하게 산다더니. 제 허세가 만든 덫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오히려 체면을 잃게 된 거죠.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죠.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에. 거기에 퇴직연금 중 일부를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전세금은 돌려줄 수 있었지만 저는 2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그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지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떼먹거나 돌려주는 시기를 미루는데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허세 부리느라 큰 집에 살 때보다 작은 월세방에 살면서도 떳떳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립니다. 허세는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에는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밧줄이 되더군요. 그 후로 저는 다시는 재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닌 떳떳한 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허세로 젊은 시절을 살았다면 겸손으로 노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 자랑이 부른 퇴직금의 비극. 2020년 2월 32년간의 은행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5억 원의 퇴직금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퇴직식 날,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그때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5억 퇴직금으로 투자해서 살 거야.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돼야 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말마다 가던 골프장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제 퇴직금 이야기가 화제였죠. 영호 형님이 퇴직금으로 5억을 받았대. 김 지점장이 대단하더라. 5억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겠어. 처음에는 그저 뿌듯했습니다. 32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자랑이 독이 될 줄은. 3월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영호야, 내가 좋은 정보를 가져왔어. 강남의 한 오피스텔 투자였습니다.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넣으면 된다고 했죠. 2달 뒤엔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은 붙는다고. 넌 은행에 있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부동산이야. 괜히 은행원 출신이라고 조심스러워하는 제가 답답해 보였나 봅니다. 4월에는 증권사에 다니는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삼촌, 제가 아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확실한 정보예요. 사모펀드인데 연 15% 수익률은 기본이래요. 결국 저는 넘어갔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에 1억, 사모펀드에 1억. 6월 오피스텔 거래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포기하면 계약을 취소해 줄 수 있다고 했죠. 8월 사모펀드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잠적했다는 소식. 1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는 한숨만 쉬었고 자식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 어떻게 그런 투자를 했대. 그 나이에 투기를 하다니. 어느 날 밤 퇴직 전 제가 상담해준 한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80대의 할머니셨죠. 지점장님, 제가 10년 전 오신 첫날 기억나세요? 그때 저보고 욕심내지 말고 원금 보장되는 예금에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덕분에 지금도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32년 동안 고객들에게 해온 조언을 정작 제 자신은 지키지 못했던 거죠. 지금은 작은 동네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에 닫는 작은 가게지만 하루 매출 20만 원이 그때의 5억보다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퇴직금 5억. 그건 제 32년 인생의 결실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부른 실패.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닌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돈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야 할 인생의 동반자일 뿐이죠. 여러분의 퇴직금은 자랑이 아닌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